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2025년)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힘들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모두가 무탈하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좋겠다는 바람 다들 가지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경제 지표들을 보면 우리 경제 앞날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로 치솟은 데다가 내수시장을 엿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 역대 최장인 34개월째 부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2025년 새해 특집으로 이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 또 전망해 보고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들도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하면은 처음에 하다가 패스파인더 하면 뭐 길잡이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네, 이제 그 앞에 말씀해 주신 프리미어가요. 네. 신한에 이제 증권하고 은행이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같이 브랜드화돼서 조직된 이제 그 브랜드고요. 네. 이쪽 자산관리 브랜드 하에서 패스파인더라는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서 네. 각각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그 전문화된 상담들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길잡이 그런 길을 네. 찾아드리는 역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에 단장을 이제 맡고 계신데. 예, 이제 뭐 저기 단장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가장 뛰어난 사람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이 관리하고 함께 뛰어다니는 사람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겸손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그 환율이 연일 이제 고점을 뚫더니 이제 이러다가 뭐 1,500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 강달러 현상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현재 어떤 시국이라든가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유난히 이제 워낙 약세 때문인 건지 이거를 좀 잘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결국에는 좋겠습니다. 원인이 뭔지를 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냐 이제 이걸 나타내는 거고 네. 이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달러에 1,500원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숫자도 되게 중요하지만 원달러라는 거는 미국도 봐야 되고 한국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게 달러는 가만히 있지만 원화가 약해지는 케이스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500원이 되면 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원화가 약해지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너무나 강해서 네. 달러가 되려 더 강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외적인 요인이냐 대내적인 요인이냐.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가 강해져서 환율이 뛰는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져서 환율이 뛰는 거냐. 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정 불안이라든지 국내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거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앞서 이제 코멘트 해 주실 때도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글로벌 달러가 전체적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원인부터 한번 잠깐 짚어보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힘을 반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나라가 힘이 강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 물어보면은 어느 나라에 투자하고 싶냐, 어느 나라 어떤 자산이 가장 좋겠냐라고 하면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 안 나오고요. 네. 당연히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사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걸 사려면
당연히 달러를 먼저 산 다음에 그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공장을 짓더라도 미국에다 설비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네.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달러를 사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US exceptionalism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미국 예외주의라는 건데 우리는 예외다. 그렇죠. 네. 전 세계 경제가 다 약해도 미국은 예외다. 네. 절대 그런 법칙이 안 통한다라고 해서 미국은 계속 강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하고 금융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하고 그럼 당연히 달러를 사서 들어가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많아지죠. 되죠. 네.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압도적인 성장 요것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몰리면서 달러가 세진 거 이게 1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미국 경제가 워낙에 탄탄합니다. 그럼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좀 많이 하겠죠. 네. 그럼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고요. 네. 소비를 과도하게 하다 보면은 물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선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해서 네. 이 물가 압력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추더라도 다른 나라만큼 화끈하게 못 낮춰주는 겁니다. 낮추기 좀 어려워질 그렇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4.5. 지금 상단이 4.5%입니다. 네. 그럼 1.5%씩 갭이 벌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노란 머리의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럼 3%를 주는 원화에 투자하고 싶은가 4.5%를 주는 달러에 투자하고 싶은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여기는 다른 요인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겹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지만요. 하나 이제 금리만 딱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미국의 성장이 압도적이라는 네. US 예외주의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네.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금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경제가요. 네. 환율 전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율 전쟁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나라든지요. 결국에는 수출로 크든 내수로 크든 어떤 나라든지 성장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수로 크려면요.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이 성장이 세지가 않아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네. 그럼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돈이 없는 사람이 소비를 하려면 빚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빚 늘리는 거는 정말 싫죠. 그러면 빚을 늘려서 내수 소비로 성장할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아서 달러 벌면서 성장할래라고 하면은 당연히 후자를 택하는데요. 네.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면서 달러를 번다는 거는 두 글자로 수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내수로 성장할래, 수출로 성장할래 하면은 수출 성장을 원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이걸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네. 너도 나도 수출하려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아무래도 소비가 강한 미국한테 물건을 팔려고 다들 줄을 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미국에서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럼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우위에 설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네. 생산성을 혁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기술력이 압도적이면 다른 나라보다 좋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술 혁신을 해주면 좋은데 이 기술 혁신이라는 게 금방 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기술 혁신 해오세요. 내일 아침까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춰가지고 낮춰야죠.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는 네. 이른바 환율 전쟁이라는 걸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유로라든지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네.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 전부 다 가급적이면 빠르게 금리를 낮춰가지고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든 다음에 네. 수출로 성장을 해보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도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방점이 많이 찍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가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면서 수출을 하는데 우리만 통화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막고 있으면 예를 들어 통화 약세를 막고 있으면 우리나라 원화만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참고로 네. 하나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환율이 1,400원, 1,500원 이렇게 올라갔었지만 한 5, 6년 전만 해도 1,200원만 넘어도 환율이 너무 높다고 했었어요. 큰일이다 그랬죠. 네. 네. 근데 이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요. 네. 아베노믹스 하에서 엔화 약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원엔 환율이 100엔당 원화가 얼마였냐면 그때 1,500원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2024년도 6월, 7월 정도 봤을 때는 네. 원엔 환율이 1,500원, 1,600원 하던 게 네. 85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엔화가 엄청나게 약해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수출을 경쟁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요. 다른 나라 통화가 너무 일방적인 약세를 보이면 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네. 키 맞추기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미국의 성장이 압도적이고 압도적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가 높고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을 하는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 네.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환율 전쟁하니까. 예, 그렇죠. 요 세 가지는요. 결국에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가리키게 됩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엔 글로벌 달러가 워낙에 강하고 우리도 그 흐름을 어느 정도는 추수를 하다 보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거겠죠. 높다는 건 우리 통화의 약세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적인 이슈로 정정 불안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외적인 이슈로 보셨을 때는 글로벌 달러 자체가 워낙에 강한 모습들, 미국의 예외주의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질까? 그럼 얼마까지 우리 환율이 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네. 이걸 토대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요인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물론 이제 당분간 미국의 금리가 높은 현상이나 미국의 성장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예외적으로 강한 현상들 이런 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게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미국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다 좋을 것 같다는 컨센서스가 생기죠. 네. 그럼 투자자들은 미래를 반영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네. 유튜브도 발달해 있고 이렇게 좋은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투자자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쏠림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달러가 보통 비싸지면은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네. 너무 강해지면은 달러를 덜 사고 싶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비싸지면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 싸야지 사는 그렇죠. 거고, 공급 네.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네, 나타나야 네. 되는데 투자에선 조금 다른 게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제일 싼 것 같아서요.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세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면은요. 네. 달러 강세 쪽의 베팅이 좀 과하게 들어가는 경향들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러가 강세 추세를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네. 이게 강세 추세로 앞으로도 갈 거라는 생각에 너무 빠르게 엑셀을 세게 밟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속도가 돼요? 너무 과하게 세게 갔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돌려질 수가 있겠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미국 일방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마가. 그렇죠. 마가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면서 미국만 잘 살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런데. 성장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만 강한데 다른 나라는 더 힘들게 만들고 미국은 더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될 거라고 다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요.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이 유행을 하면서 그랬죠. 원달러 환율이요. 그때 트럼프 당선 직전에 1,380원 했었거든요. 네. 그게 순식간에 1,400원, 1,410원 이렇게 확 튀어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달러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온 거 환율 변동이 꽤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11월 초가 이제 트럼프 당선 직전이 1,380원이었는데 네. 이제 12월 말에 지난해 12월 말에 1,470원 정도에 끝났거든요. 네. 그 환율이 거의 90원이 뛴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국내 정정 불안 요인도 있지만 글로벌 달러가 강해진 요인도 같이 있거든요. 네, 네. 그 글로벌 달러가 강해진 요인 중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씀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다들 달러를 사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지 않다라면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달려갔던 것들이 네. 되돌려지면서 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빠르게 뛰는 속도 있죠. 는 이게 좀- 조금 주춤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내의 정정 불안 같은 경우도 시차를 두고 만약 해소가 된다면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예를 들어서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거는 맞겠지만 네. 계속해서 뛰는 것과 같은 불안한 변동성들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고환율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잖아요. 이 변동환율제라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열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단도 열려 있는 거고 상단도 열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위가 얼마든지 뚫려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1년도에 달러당 72엔이었어요. 그러니까 72개의 엔만 있어도 1달러를 살 수 있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60엔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2배가 넘게 뛰었잖아요. 이거는 그럼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1,000원이었던 게 2,000원이 넘어간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이럴 때는 2008년도 9년도 이럴 때 유로화가요. 1유로에 1,700원 뭐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1,530원 정도 하거든요. 최근에 올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도 과거에 유럽 재정 위기라는 걸 거치면서요. 유로화도 약세 기조를 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달러가 뛴다는 거, 환율이 뛴다는 건요. 여하한 이유에서든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를 높여주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거는 여하한 문제든지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글로벌 달러가 전체적으로 강해져서 다른 나라가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요. 필요할 때가 생길 수도 있다. 누구랑 키를 맞추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수출 경합을 하는 국가들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일본은 계속 약세를 보이는데 원화가 계속 유지되면은 예를 들어서 원엔이 뭐 700원, 600원 이렇게 내려가면 수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런 데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조금 유연한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대내적인 요인하고 대외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힌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나라 통화가 일제히 약세, 그러니까 달러가 뜁니다. 달러 환율이 뜁니다. 물론 걱정은 되는데 다른 나라 통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잖아요. 원화도 약세고 다른 나라도 다 약세면 뭐 좋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는 안정적인데 우리나라 통화만 탁 튀고 환율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만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외환위기 때 이게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환율이 뭐 레고랜드 사태 때만 해도 1,300원대 해도 난리였는데 지금 1,500원 가까이 가니 이러다가 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라고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맡고 계시니까 혹시 자금을 맡기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어떨까요? 가끔 세미나를 하면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이제 방금 전에 레고랜드 사태 말씀해 주셨잖아요. 2년 전에는 그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확연히 다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97년도에는요. 우리나라가 거의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관리변동환율제라고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환율을 그냥 사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냥 1달러에 800원으로 고정을 해 놓은 거예요. 고정하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막 뛰어야 되잖아요. 달러가 뛰는 걸 800원으로 누르려고 하면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었던 아파트가 10억으로 뛰어야 되는데 5억에 누르려고 하면은 누군가 아파트를 막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뛰어 올라가는 걸 어거지로라도 누르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누가 파냐? 정부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걸 계속 던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0억이 될 아파트를 5억에 계속 정부가 팔아주니까 그럼 투기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다 사들이겠죠. 그럼 이 아파트가 총알이 다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파트가 사라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얼마 안 되는 외환보유고로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다는 게 외환위기로 가는 가장 좀 직격탄이 됐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4,15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대외 순채권국입니다. 대외 순채권국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가 있는데 채권은 받을 돈이고 채무는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97년도에는 채무국이었어요. 순채무국. 근데 지금 순채권국이라는 거는 받아야 될 돈 채권이 갚아야 될 돈 채무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2014년부터 대외 순채권국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채권 규모만 한 4천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인즉슨 환율이 뛰더라도 과거 대비해서 순채무국일 때보다는 충격이 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보다는요. 외환의 지급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좀 달라져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장 외환 위기가 온다. 우리가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아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지. 환율이 뛰는 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맥락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뛰고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국내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지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네. 그건 결국에는 뭘 말하냐면은 네. 힘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갑자기 읍 하면서 막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훅 쓰러지는 네, 뇌졸중 같은. 그게 일종의 위기 같은 거라고 네, 한다면 네.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점점 몸에 힘이 체력이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멘트 중에서 거의 30개월 연속으로 우리나라 소비 심리나 네, 경기 네, 지표가 안 34개월. 좋다는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런 것들이요. 계속 힘이 약해지는 거고 저도 걱정하고 있는 게 24년도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소비 심리 지표가 너무 빨리 주저앉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업들 심리도 되게 많이 주저앉았고 기업 경기 실사지수 예.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심리 네. 지표가 뭘 선행하냐면 실제 투자를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네. 중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계속해서 좀먹어가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기 행정부가 이달 20일에 이제 트럼프 2기 네.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말씀하신 미국 예외주의 또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계속 펴게 되고 네네. 이미 이제 관세에 대해서 많은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고한 대로 관세 네. 정책을 펴가게 될지 아니면 좀 수정해서 갈지 네네.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네. 그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든가 네네.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일단 먼저 그 관세에 대해서도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FOMC가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네. 결국엔 미국 연준에서도 그 FOMC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번에 금리 결정을 하실 때 네. 통화정책 결정이나 미래에 대한 이제 연준의 뷰를 쓰실 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고려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고려한 건 맞지만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세가 얼마나 부과가 될지 그다음에 어떤 국가들한테 부과를 할 것이며 그게 상대 국가들이 그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게 보복 관세라는 얘기겠죠. 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클리어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걸 데이터로서 정확하게 집어넣을 방법은 없다라고 없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준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아웃라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고요. 네. 트럼프 역시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는데 사실 과거 자료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트럼프의 참모들이 했었던 얘기들을 좀 찾아보면은 네. 트럼프의 참모진 중에 이제 재무장관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이제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스콧 베센트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요번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1기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가장 표방하고 있는 건 감세와 관세입니다. 네. 감세를 해줘가지고요. 법인세 감세를 해줘가지고 미국 경제가 활활 타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감세를 하게 되면은 재정이 안 좋아지겠죠. 아, 그렇죠. 세수가 그렇습니다. 줄어드니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데 그럼 이 재정 적자를 뭔가로 메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세를 하면서 결국에는 재정 적자가 커지는 걸 메우려면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감세하면서 증세하는 건 되게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가능한 얘기는요. 미국 내에 감세를 해주고 다른 나라한테 증세를 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한테 증세를 한다는 게 결국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관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국가 부채가 크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1기 때보다 더 많이 걷어줘야 됩니다. 관세를. 그러면 이 관세가요. 많은 나라한테 걷어야 될 거고요. 네. 고율 관세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한테 걷는 게 보편 관세라는 거고 네, 네. 이제 높게 걷는다는 게 고율 관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보면 보편 관세로 여러 국가들한테 10에서 20% 정도의 관세를 때리고 네. 보편 관세를 뭐. 그 우방국이건 동맹국이건 상관없이 다 네. 때리겠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한테는 60%의 고율 관세를 때리겠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보통 생각할 때, 야,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면 시작하자마자 관세를 때려가지고 20% 때려가지고 트럼프 임기 내내 갈 것이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스콧 베센트가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게 20%라는 관세는요, 맥스 수치랍니다. 네. 맥스 수치라는 건 최대치라는 거죠. 이거는 이 맥스 수치를 갖다 부과하는 이유는요. 맥스 수치를 부과해서 상대 국가의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보편 관세를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거죠. 동맹국이고 우방국이건 일단 20% 이렇게 딱 때리면서 이거 7월 1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협상안을 가져오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7월 1일까지 국가별로 다 다른 협상안을 가져올 거지 않습니까? 만약 협상안이 마음에 들어서 미국이 저 나라한테 무역 적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역 적자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면 관세율이 20%인데 12%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콧 베센트가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스컬레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스컬레이트는 끌어올리다는 뜻이거든요. to de-escalate란 말을 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낮추기 위해서 올린다는 얘기죠. 협상용인 그렇죠. 거예요. 협상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를 상대편한테 때리는데 관세 1%요. 이러면 협상 테이블로 안 나올 거지 않습니까? 부과하세요 이러면서 20% 하면 다음날 전화 오겠죠. 흔히 말하는 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 뉴스 보시면 캐나다 트리도 총재가 25% 관세 부과한다니까 깜짝 놀라서 말하라고로 날아왔지 않습니까? 원래 트리도 총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냥 날아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협상이 이제 이때부터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25%가 일단 들려 있는 거지만 실제로 협상이 잘 되면 여기서 이 관세율을 갖다가 낮출 수 있죠. 그러면 국가별로 관세율이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곳과 나중에 한 곳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참 우리도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건데요. 잠깐 보시면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한미 FTA 재협상을 했어야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재협상을 제일 빨리 끝냈습니다. 17년도 하반기에 딱 그 연락이 왔고요. 우리가 18년도 상반기에 끝냈거든요. 그때 당시에서 미국이 요구했었던 조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서너 개 조항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끝낸 게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었어요. 근데 뒤늦게 대응을 한 굉장히 늦게까지 끌었었던 곳이 유럽이라든지 멕시코였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환율 조항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 관세를 때리는데 국가별로 다 다른 관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적용되는 시점도 다 다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20%의 맥스 관세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 시나리오별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낮추기 위해서 올리는 거란 얘기죠. 20%가 맥스고. 이제 그걸 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강달러 보이는 원인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금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 이 부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해 2024년 초만 해도 그 전에 2023년 말에 전망할 때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러지도 못했고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트럼프 당선 전까지만 해도 뭐 금리를 좀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미국 경제가 괜찮고 내릴 요인이 이전보다는 많지 않아 보여서 금리의 방향성이 지금 약간 좀 정해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예측대로 반드시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미국과 우리의 그 금리 차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참 어려운 대목일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어느 정도가 제일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건 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24년도 초에는 미국이 연준이 7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들이 되게 힘을 얻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3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고 금리 인하가. 그리고 시장이 원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를 적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실패했던 이유는요. 예상이 왜 틀려나가냐면 그렇게 금리를 낮춰줄 거라는 많이 낮춰줄 거라는 기대를 시장이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선반영돼요. 시장 금리가 밑으로 확 내려가서 기다려요. 그럼 이미 금리를 낮추기도 전에 시장 금리가 너무 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너무 싸지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는 걸 보면서 그 높은 금리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는 걸 보면서 금리 인하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장 금리가 확 내려오면서 이 분위기가 안 꺾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낮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비해서 시장이요 되게 빠르게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죠. 이거 안 내려올 것 같아서 물가가 안 잡힐 것 같아서 높은 금리 오래 가야겠는데 라고 하면은 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유지가 오래되겠죠. 그러면은 실물 경제가 되게 힘들어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시 또? 그렇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미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그래서 뭘 포기하냐면 시장의 반응이 너무 빠르니까 옛날에 비해서 어디까지나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을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나오는 걸 확인하고 갈게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난하는 거죠. 백미러 보고 운전하냐.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앞을 보고 운전했더니 하도 틀려가지고 너무 욕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한 거 사실상 항복 선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앞을 보고 잘못 운전해가지고 망하는 연준 것보다는 의장 가지고 뭐라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계속 상황이 이전하고 틀려나가니까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대비해서 시장이 훨씬 민감도가 높고요. 네. 먼저 반응하는 면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하고 미국과의 금리 차를 하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래 일반적인 상식은요. 금리를 부과할 때 신용도가 낮은 곳과 신용도가 높은 곳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 신용도가 높은 쪽이 낮은 금리를 받고 그래야죠. 신용도가 낮은 쪽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죠. 네. 그럼 조금 이제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신용도는, 신용도는 어떠냐 이 얘기 하시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 미국의 신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낮아야죠. 우리가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실제 21년도로 가보시면은요. 네. 21년도에 코로나 당시였거든요. 미국 금리가 0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금리가 0.5였습니다. 우리가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21년도 8월 달부터 먼저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22년도 3월 달에 미국이 그때부터 금리 올렸거든요. 뒤늦게. 22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였고 미국은 제로였어요. 네. 그때 우리나라가 1.5를 띄우고 시작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미국이 팡팡 올린 거죠. 엄청난 네. 속도로. 네. 우리나라는 그 속도로 따라 올리면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이고 그 속도로 따라 올리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는 우리 미국보다 실물 경기가 약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주택담보대출에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변동금리가 많아요. 60%가 변동금리입니다. 미국은 90%가 고정금리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도 가계대출에서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거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훨씬 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미국하고 금리차가 반대로 뒤집어져요. 그러면 이제 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앞서 뭘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 변동환율제라는 말씀드렸죠. 네. 금리가 뒤집어진 충격을요. 환율이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21년도 8월에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을 때는요. 1달러에 1130원 40원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금리가 뒤집어져 있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만큼 환율이 높게 반영이 돼 있는데 요건 또 어떤 걸 가리키게 되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뒤집어져 있는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짧게 있다 지나가곤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뒤집어진 게 꽤 오랫동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과거보다 높은 레벨의 환율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다시 역전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요. 미국 경기가 우리보다 안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기엔 지금 좀 난망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래서 다들 요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율이 더 치고 올라간다 이런 것까지 예측하기는 참 어렵지만 과거보다 높은 환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한테 익숙했던 환율은 1,200원만 넘어도 막 높다고 그랬었는데 그 환율로 돌아간다는 게요. 상당히 현재로서는 난망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어느 정도 룸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룸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요. 한국은행 총재가 코멘트한 거고 되게 이제 비슷한 말씀 드리면 다른 나라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물가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그 성장만 보면서 금리를 낮추면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2024년에 1.9%였습니다. 2% 밑으로 내려와서요. 물가만 보면 금리를 낮춰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 잠재 성장률은 그냥 적정한 성장률이 2%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을 2025년도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게 1.9로 전망했어요. 근데 그 밑에 주석을 보면서 저도 조금 걱정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않았다. 네. 그럼 이제 뭐 물론 그게 뭐 마이너스를 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지는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요. 성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난해 말에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2025년에는 적시의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신중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것 같은데 빨리 내려야지.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융 안정은 다른 말로 쓰면은 가계부채라고 쓰고요. 또 한 줄로 더 이어지면은 부동산 가격하고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갖다가 섣부르게 낮췄는데 이게 가계부채를 자극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또 흔들어 놓잖아요. 그럼 지난해 7월, 8월에 보면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재현될 예, 수도 그런 게 있다. 재현이 가뜩이나 되면은, 공급 부족도 많은데. 주거비의 상승 때문에 예. 이자를 금리를 낮춘 효과가 크게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비 여력도 예,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던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하고의 금리 차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환율이 안정이 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환율이 굉장히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고 막 환율이 계속 뛰려는 압력이 높은데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막 하잖아요. 네. 그럼 환율의 불안을 갖다가 더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권투 선수가 1라운드에 들어가서 잽을 맞잖아요. 멀쩡할 때 잽 맞으면 한 다음에 또 뛰면 되거든요. 네. 근데 13라운드 정도 되면 지쳐 완전 있고 그로기 그렇죠. 상태에 있는데 잽을 그럴 때 맞으면 그거 맞으면 하나라도 아픈 날아갈 거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상황이 똑같은 잽이 날아오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1라운드냐 13라운드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불안할 때 변동성이 높을 때는요. 무언가 통화 정책을 쓸 때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룸이 있는 건 맞지만 네. 결국에는 외환시장의 분위기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금융안정. 움직임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1차 함수랑 2차 함수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갑자기 어려워지죠. 고차 함수 배우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게 수학대로만 돼도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게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참 어렵다는 생각이 어려운 듭니다. 문제입니다. 네. 자, 새해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2025년 글로벌 경제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개인 투자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쭉 그 전체적인 세계 경제 전망을 네.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 환율 문제 또 관세라든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금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환율이 이 정도가 괜찮은 거고 금리가 이 정도고 하는데 각자 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라든가 이 경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다가올 그럴 수 있죠. 있고요. 네. 네.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많이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이라는 네. 표현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클 때는 잘 지키기만 해도 정말 다행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동의합니다. 잃지 않을지. 또 네. 부자들도 많이 만나보시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많이 번다기보다는 좀 잘 자산을 배분을 잘 해서 네. 포트폴리오를 흔히 말하는 잘 짜서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전략을 지금 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런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네. 네. 이제 저는 좀 약간 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트렌드도 되게 빠르게 변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20년 전에 은행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때 당시 트렌드에서는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사람들의 감정 자체가 네. 부정적인 면이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도 그런데 해외 주식한다? 이런 데 대해서 버블이 그렇죠. 붕괴되고 난리 날 때 난리 들어가셨으니까 났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셨죠. 네.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네.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는 안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오면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는 네.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오면서 더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는 달러라든지 엔이라든지 네. 외환 투자를 좀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이전보다는 많이 예, 많이 이해력이 늘어났습니다. 높고 예. 경험치가 많아서 네. 정보도 많고 더 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언어가 세상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엔테크족이라는 단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학개미란 말도 있고요. 네. 그건 그 단어는 결국에는 이 단어가 담는 의미는 그 의미가 현실이 있으니까 그 단어가 생긴 그렇죠. 거겠죠. 네. 그러니까 엔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약간 보편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저도 많이 좀 질문을 받는 게 달러나 엔 같은 걸 좀 사면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다가 달러나 엔을 담는 건 되게 중요한데 네. 주의사항을 좀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거요?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그냥 이거 오를 것 같아서 산다. 단기로 환차익을 보면서 수익을 내고 싶어서 산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개인들은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외환 시장은요. 이 진짜 그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외환 시장에서는 국가 간에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환율 조작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주가 조작국, 금리 조작국은 없는데요.
환율 조작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별로 환율을 갖다가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나라 수출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G2N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경제력이 있는 나라 20개 모였을 때 그 나라 금리나 주가 얘기는 안 하는데 환율 얘기는 다 해요. 네. 그래서 특정 국가의 환율이 극도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때는 각국이 같이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8월 5일 날 엔화가 엄청 올라간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난리 났었죠. 예. 주식시장 폭락하고요. 그렇죠. 네. 엔캐리 청산된다 해서 엔화가 엄청 세졌는데 그날 전화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전화 받으면 다 하시는 질문이 엔화 사나요? 그날이 엔화가 965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935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65원에 이제 전화를 하시잖아요. 이미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나오고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야 이거 엔화 사고 싶다 이 생각이 들죠. 개인들이 엔화를 사겠다고 그 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때가 그때는- 쏠린 겁니다. 네. 그러면 쏠렸을 때는 되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개입의 여지가 생겨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들이 외환 투자를 하시면 되게 곤혹스러운 케이스들을 의외로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대신에 그럼 외환 투자하지 말란 얘기냐? 그래서 단기로 차익을 보기 위해서 외환 투자하시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이렇게는 조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달러나 엔이 없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달러나 엔이 미래에 굉장히 많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일부 정도 담아가잖아요. 요럴 때는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달러나 엔은요. 다른 자산이 갖고 있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특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는요. 전 세계에 달러 부채가 다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으니까 전 세계에 달러로 빚을 내줬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빚이라는 거는 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위기라는 건 한 명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동시에 닥쳐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위기가 닥쳐오면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럼 갚아야 됩니다. 그럼 달러 빚을 갚으려면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모두가 위기여가지고 위기에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동시에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값이 수요가 팍 뛰죠. 그래서 네. 과거 차트를 보시면요. 경제 위기 때마다 환율이 하늘로 뛰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환위기 때도 2,000원 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금융위기 때도 1,600원을 넘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도 1,450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달러라는 거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튀는 자산입니다. 하나 더 엔화 같은 경우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네네. 낮은 금리로 해외에 쫙 나가 있는데요.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요. 손해 날 것 같으면 대출 안 받습니다. 그 얘기는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던 엔화가 일순간에 돌아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시중에 풀려있던 엔화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엔화도요.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정리해드리면 달러라든지 엔을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징으로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다가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럼 걔네는 얼마나 담으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얘네들은요. 안 좋을 때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하나의 보험이거든요. 보험은 다치기 전날 가입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넌센스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웃으실 수밖에 없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위기가 오기 전날 가입하시면 좋거든요. 네. 위기가 오기 전날 담으시면 되는데 위기가 오는 날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미리미리 보험처럼 조금씩 달러나 엔을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는 전략을 쓰시면 돼요. 네. 보험 가입하실 때 뭐 내 자산의 전체를 가입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네. 아주 일부를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5에서 10% 정도를 달러를 조금씩 담아가신다든지 네. 엔화를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들 네. 이런 거는요. 혹여나 찾아올 위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조금씩 담아놨었던 이 달러나 엔이 탁 튀어오르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약간은 좀 메워줍니다. 아까 잃지 않는 투자를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면 안전자산을 담아놔야 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포트폴리오의 밸류를 밑에서 받쳐주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네. 덜 잃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화자산, 달러나 엔 같은
여태까지 많이 보시지 않았었던 외화 자산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두고. 담아가는 전략이 네. 2025년에도 매우 유효할 것 같다. 안전사선 말씀하셨으니 금 같은 건 어떤 형태로 하면 괜찮을까요? 예, 금은요.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있을 때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빠졌던 네.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2015년도 이럴 때는 주가 빠질 때 금 가격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금은 달러의 반대편에 있어요. 이 달러가 그래서 약할 때 금이 눈을 번쩍 뜨거든요. 그러면은 금이 그럼 언제 제일 좋으냐? 달러가 약할 때인데 달러가 약해지려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미국의 금리가 약해지잖아요. 낮아지잖아요. 그럼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리의 힘을 받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금을 할 필요가 없네. 미국은 계속 쓸 텐데. 근데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2025년에만 투자하고 끝내는 거 아니죠? 네. 예, 길게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10년, 20년의 그 긴 기간 안에 미국 경제가 약해지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금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들은 금 투자할 때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 남지 않았는데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달러든 예. 금이든 좀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할 것 같았어요. 예. 네. 저는 이제 근데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은 옛날하고 다른 게요. 금 ETF나 맞아요. 달러 ETF 같은 것들 그리고 달러 채권 같은 것도요. 되게 소액으로도 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이렇게 많이 나눠봐서 뭐해. 돈을 많이 모았을 때 여러 개 나눠야 되잖아요. 많이 모았을 때 연습하시는 것보다 작을 때부터 계속해서 움직임들을 연습하시는 게 네. 저는 되게 유효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 연습도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쏠림이 되게 빠르다는 거, 쏠림이 되게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무언가 너무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언론만을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따라가는 것들보다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같이 판단하시면서 네. 여러 자산을 좀 이렇게 나눠 깔고 가는 전략들 쏠리지 않고 투자를 해야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지키는 투자 있죠. 네. 요걸 할 때 가장 기본은요. 분산 투자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다. 그거 사실 다 알지만 잘 못 지키지 않습니까? 전 못해요. 예, 분산 투자 되게 좋다고 하는데 맞는데요. 잘 못 지키거든요. 한 방에 딱 하고 싶은 예, 생각들이 그렇죠. 많죠. 그런 욕심을 많이 좀 줄이시면서 적절하게 깔고 가시는 전략들, 펼치고 가는 전략들이요. 2025년에는 가장 주요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쏠림 현상 말씀하셨는데 남들이 다 갈 때 한 번쯤 이렇게 저게 계속 갈까 하고 약간 좀 의구심을 좀 가져보고 한 발 약간 떨어져서 보려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예를 들어 근데 이런 거죠. 남들이 이제 다 몰려가는데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을 갈 게 있었으면은 네. 50 정도 보내고 50 정도는 안전한 곳에다가 담아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좀 기대 수익을 낮추면서 안전한 걸 좀 추구를 하게 되면은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반대편의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좀 지키면서 지킬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투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래서 요즘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주식 투자의 어떤 비중이라든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면 좋은지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총론적으로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만 쏠리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요.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자산 간의 분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주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주식하고 채권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금 같은 것들. 두 번째는요. 이 자산 분산도 있지만 지역의 분산도 되게 중요한 게 미국 주식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주식도 다들 요즘은 우리나라 주식 별로 안 좋다고는 하지만 또 의외의 저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주식도 조금은 나눠가는 지역 분산이라는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내 자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나 엔이나 금 같은 그런 다른 통화 자산 있죠. 통화 분산이라는 것도 원화로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통화를 갖고 가는 통화 분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점 분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점을 네. 나눈다는 건 오늘 한 시점이 사실 뭐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점을 여러 번에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분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산 분산, 그다음에 지역 분산, 통화 분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점 분산. 네. 요 네 가지로 적절하게 나눠 가시는 전략들 있죠. 요게 분산하면 할수록
지킬 수 있는 투자에는 조금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